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럽에 끼친 이슬람의 영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남은 부분 하겠습니다. 여러분 텍스트는 102쪽입니다. 자, 여기 102쪽에 하단부에 보면 유럽 대학의 성립과 이슬람의 영향이 있죠. 이 부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을 제가 그 동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보고 천문학의 발달도 두드러졌습니다. 1574년에 타키 알딘이 설계한 이스탄불의 천문대에서는 학자들이 모여 다양한 측량기구를 개발하고 역법을 발달시켰습니다. 다른 과학적 수준도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실험에 기초한 화학 지식이 발달하여 알칼리, 알코올, 알케미 등의 용어를 탄생시켰고 알고리즘, 알지브러 등의 용어에서도 이슬람 학자들이 이룬 뛰어난 업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고대 그리스의 지식을 널리 수용하고 발전시키면서 세계사에 특별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9세기에 수도 바그다드에 세워진 지혜의 집에서는 이슬람 학자들이 고대 그리스의 수많은 저작을 번역하고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저작들은 이슬람 세계 곳곳에 위치한 도서관들로 보내졌는데 이것이 유럽 남서부 지역인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 서유럽 기독교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 내용하고 같죠? 예. 또한 15세기에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후에는 비잔틴 제국의 학자들이 이슬람 세계로 이주해 와서 학문을 계승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의 부흥을 낳은 르네상스의 학문적 초석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기독교 유럽인들이 중세 내내 주적으로 간주했던 이슬람 세계가 훗날 유럽이 번영할 토대를 닦아주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100% 악이나 100% 선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문화권, 어떤 경제권이든 간에 나름의 장단점을 지니기 마련입니다. 이슬람을 통한 서유럽으로의 지식 전파는 대결 구도 중심의 근시안적 관점을 버리고 장기적이고 포용적인 시각을 가져야만 세계화의 긍정적 효과를 궁극적으로 누릴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자, 아마 간단한 내용이라서 시간이 안 길어서 제가 아마 잠깐 준비를 했었고, 자, 화면은 이 화면 합시다. 아랍은 유럽의 미래였다 하는 이 부분. 조금 너무 화면이 커서 조금 축소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보이는가요? 자, 조금 밝은 화면이, 요 건축물 화면이 낫겠네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봅시다. 그래서 11세기까지만 하더라도, 11세기라면 약 1000년도죠. 이때만 해도 유럽에는 대학 같은 그런 고등교육기관이 없었답니다. 이미 10세기에 이슬람 지역에는 대학이 있었는데 반면에 유럽은 이제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중세 초기의 유럽은 전문 지식을 가르칠 만한 기관을 세우기에 이 재정적으로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종교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수도원이나 성당 이런 데서 이제 종교교육을 위주로 해서 처음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교양교육을 처음에 시작했고, 중세 중반에 와서야 좀 경제적으로 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이제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세기 때 유럽에서 이렇게 수도원이나 성당에서 이제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등용하고 교회도 개혁하고 이렇게 한 것이 대학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당의 주교들은 이때부터 학교를 계속 세우기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각지에서 유능한 선생과 학생들을 이제 모으고, 그래서 중세 이후에는 대학이 유럽의 지식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어떤 지식의 산실로서 유럽 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대학 교육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뭐겠어요? 당연히 라틴어였겠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과목도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현대화된 커리큘럼은 없었겠지요. 주로 교양이나 철학, 법률, 의학, 그리고 신학,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초기에 이 유럽 대학의 어떤 교수법 혹은 커리큘럼을 보면은 이슬람 대학의 커리큘럼을 많이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최초의 대학이 살레르노 대학인데 이게 커리큘럼을 보면 이 대학이 이슬람 대학과 유사하고 이슬람 문화와 긴밀한 접촉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 대학에서 커리큘럼을 도입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밖에도 또 있습니다. 11세기에 이탈리아의 이제 시칠리아 섬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여기서 이 섬이 이제 이슬람 쪽에게 정복당했을 때 이 시칠리아 섬이 그 이슬람의 학문이 이때 유입되었고 또 그리스 물리학자 갈렌의 생각을 이슬람식으로 구체화한 의학적 연구가 이 살레르노 대학에서 이제 유럽으로 퍼져나갔답니다. 그래서 이 살레르노가 이탈리아에서 의학이 발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즉, 이 도시는 이슬람의 직접적 영향 아래에 있었고 이슬람 의학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 어쨌든 그 이슬람 의학의 영향을 받아서 의술이 뛰어난 대학이었는데 12세기에 자 잠시 중단되었죠. 예,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세기에 이제 이슬람 문명권에서 들어온 이 의학 서적이 다시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 가지고 이슬람 의학이 유럽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주로 서유럽 지역인데 이쪽의 의학 수준을 이제 높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럽인들에게 이 무슬림에게서 받은 가장 큰 혜택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의술이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래서 무슬림 의학자들이 뭐 페르시아나 그리스 로마 이쪽 의학 서적을 번역을 해서 의술을 받아들이고 또 임상 시험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운 이슬람식 의학을 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방을 통한 재창조, 그죠? 우리가 뭐 원초적으로 독자적으로 이제 처음 개발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현대도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완전히 독창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점점 그 분야가 줄어들고 있고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의 것을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발전된 것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창조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학 작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리바이벌 되면서 또 리메이크 되면서 또 다시 태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대체로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론 연구나 임상 실험에서 얻은 모든 결과가 의학서나 이런 데 빠짐없이 수록되고 번역이 되가 유럽의 의학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상 치료에서 이제 어쨌든 직접 도입해서 유럽 현대 의학의 촉석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재야, 아빠 수업하니까 조용히 해. 그리고 스페인 지역을 이슬람이 이제 지배했을 때 기독교적 유럽에서는 불가능했던 과학적인 학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11세기의 법학자 중에 안달루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의 세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간의 세 부류 중 최하위를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좀 화가 나겠지만 그렇게 그 당시입니다. 지금의 기독교를 말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가 이 기독교인들이 물리학이나 여타 순수 과학을 연구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알라의 창조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코란의 어떤 방향과는 조금 달랐죠. 그래서 이슬람적 사고에서 볼 때 이런 기독교적 사고가 좀 더 너무 비과학적이다. 똑같이 이제 유의신을 믿지만 이슬람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유의신을 믿죠.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좀 그런 점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좀 의외죠. 그래서 기관지가 앉아서 이 수업하는데 자꾸 기침이 나와서 좀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 과학이 어쨌든 이렇게 그리스 이론과 연구를 토대로 발전을 했는데 유럽 대학의 발전은 고대 그리스 문헌을 어쨌든 이렇게 재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더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슬림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실제 유럽인들이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 학자들은 이렇게 아랍어로 번역된 그리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이 유럽 전역에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것은 결국 이 무슬림 학자들의 역할이 컸고 또 이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높이 평가했고 그래서 그걸 대부분 아랍어로 번역을 했답니다. 이 당시 유럽에서 유명한 학자가 여러분도 아마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평생 이제 교편생활을 했는데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세상을 분석했던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을 어쨌든 이슬람 번역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접한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기 유럽에서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이성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결합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콜라 철학의 토대를 구축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아퀴나스의 철학은 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인간의 자율의지와 경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근대 사상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는데 이러한 경험적 방법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교 철학과의 조화를 꾀했고 나름대로 독창적인 사상으로 이제 발전시킨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철학은 이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적 관념을 체계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연구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고전 철학을 개성해서 유럽 중세 철학의 학문적 영역을 넓히는데 이슬람 철학이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번역의 중요성, 그죠? 자기 나라 문화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배제할 것이 아니고 좋은 부분은 번역을 통해서 더 연구해가지고, 그죠? 좀 더 발전시킨다는 것. 이건 이제 지금 우리가 중세 유럽에 끼친 이슬람 문화 영향을 통해서 이런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세 유럽 대학의 특징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럽 대학이 설립될 당시에 이 학생과 선생들이 서로 동업하는 형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동등한 자격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국내 대학에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죠? 학생과 선생, 교수, 뭐 강사 다 이 선생 아닙니까? 그죠? 동등한 자격이어야 된다. 우리는 예전부터 스승과 제자 사이를 너무 상하관계, 이 평등한 관계가 아니고 상하관계로 보니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이런 교육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충분히 못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지금 토론식 수업에 익숙지 않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갑자기 세미나라든지 이런 토론 형식의 수업을 하면은 좀 당황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과 선생이 좀 평등한 입장에서 동업하는 형태로 이렇게
교육이 진행되어야 학생들도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질문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대학엔 또 사실은 필요한 그런 형태의 교육 방식입니다. 근데 어쨌든 유럽 대학이 벌써 중세 때 이런 특징이 있었단 말입니다. 안전보장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일을 금지했고, 그죠? 학생들이 주교나 선생님 앞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들의 재판 선택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당시에도 굉장히 앞서갔어요. 우리 지금 보면 우리 소위 요즘 갑질이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 교수는 그 학생을 마치 자기의 그 무슨 부속품처럼 생각해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지만은 성범죄 대학 교수가 제자들 여학생한테 성범죄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물건처럼 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보면은 성당의 선생이 학생의 하숙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걸 주민한테도 요청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이제 상호 교류가 빈번했다는 걸 알 수 있고 12세기에 학생과 선생들은 아카데미 길드를 조직했는데 정치 지도자를 설득해서 정치권도 자치권도 이제 보장받고 그렇게 했답니다. 대학이 이렇게 학생과 선생의 조직으로 구성되었는데 학생들이 그들의 선생에게 높은 수준의 지식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죠. 벌써 이때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지요. 또 화면이 또 이게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화면이 이렇게 돼요. 아직 화면이 안 나오네요. 예, 나오네요. 자, 민재야, 네가 자꾸 왔다 갔다 화면이 나온다. 지금 밑에 너둥이가 밖에 있으라는데 지금 누나 둘이가 온라인 수업 듣고 하니까 지금 내 방에 와서 말을 안 듣네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세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과 선생이 자율권을 행사하는 자치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중세에 선생과 학생의 특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 신성 로마 제국 때 황제 프리드리히 1세가 그 당시 칙령 제목이 면학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권 이런 식으로 공포한 칙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볼로냐에 오는 선생과 학생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교육을 목적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는 칙령을 발표했답니다. 그러니까 벌써 중세 때 이 정도니까 어쨌든 굉장히 그 대학의 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국내 교수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교수들이 좀 문제지만 교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학자가 강의와 연구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죠? 교수를 뽑을 때도 공정하게 뽑고 뭐 연구 실적이든 그 사람이 그죠? 학자로서 어떤 그 자질이 있는지를 초점둬야 되는데 그 뭐 학연이나 지연에 의해서 또 아는 사람의 소개를 자 여러분 뭐 또 전화가 오는 바람에 잠깐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침이 자꾸 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우리 현재 상황 국내 상황을 얘기하다가 아마 끊겼는데 우리 계속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내 문제는 접어두고 자 그래서 1194년과 1198년에 이제 그 당시 교황이 가장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분 아닙니까? 그죠? 교황이 파리 대학의 특권과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파리 대주교와 프랑스 국왕에게 학칙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상해나 하숙비에 대한 어떤 특권 이런 거를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대학의 역사에 있어서
대학의 대헌장이라는 것이 이 당시 중세 대학에서 이제 만들어졌답니다. 굉장히 빠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근세 이후에 일어나서 이렇게 비유럽 문명권의 경우와 구별되는 유럽만의 고유한 대학 공동체와 학문의 자유라는 전통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부당한 일에 반대해서 강의를 정지해도 좋다는 강의 정지권도 허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학생의 입장을 많이 배려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뭐 공부 독재 때 저도 이제 386 지금은 이제 586이 되어버렸죠. 586 세대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동맹휴강이라든지 일종의 이제 근로자로 치면 파업이죠.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동맹휴업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도 막 저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유럽에서 벌써 중세 때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대학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세 대학이 토론과 담론의 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에서 교수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전달하는 이런 강의,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식, 이게 병행이 되었습니다. 토론과 토론 방식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수학적 전통을 어쨌든 개성한 겁니다. 이러한 전통이 이미 이슬람권 대학에서는 있었어요. 당시 모든 학습 방법은 처음에 원문을 읽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또 혼자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변정법적으로, 우리 정반합이라고 하죠. 변정법적으로 논리 있게 표현하는 그런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안 되고 있다면 지금 21세기에 와서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럽의 대학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토론 수업을 주목했고 유럽인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논증에 유리하도록 어쨌든 이바지한 게 이런 수업 방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이 교육 현장에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몸에 익숙해져야 대학 와서도 자연스럽게 세미나라든지 이런 발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초중고교 때 우리처럼 입시 위주로 공부하다가 대학 와서 갑자기 하려면 사실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재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교육 방식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갑자기 하려면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문명권에서는 볼 수 없는 유럽 중세 대학의 이러한 토론 문화는 근대 이후에 이제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세미나 이런 걸로 이제 계속 개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담론의 공동체로서 대학이라는 상아탑의 학풍을 발전시킨 겁니다. 이러한 자유 토론의 장은 유럽 지식인들의 비판적 사고, 또 좀 창의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양성하는데 어쨌든 많은 이바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토론하는 학풍을 정착시킨 인물이 중세 최고의 사상가 중에 한 명인 피에르 아벨라르입니다. 이름 들어봤습니까? 피에르 아벨라르? 네? 방금 들어봤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학문을 사랑해서 학문의 길에 투신한 사람인데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그 당시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습니다. 신학자라는 게 무조건 신을 믿는 건 물론 자기 종교니까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종교 교리에 대해서 그냥 맹신하고 이러면 아무 발전이 없는 거죠.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그죠? 문제 제기가 필요한 게 이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피에르 아벨라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단순한 강의용 교본과는 좀 다른 유럽 최초의 방법론적 서술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문제 제기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탐구한다는 기치 아래에서 신의 문제까지도 토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봐서는 별로 놀라운 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왜? 중세는
종교의 시대였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업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학생들에게 가르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텍스트 10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텍스트 제가 108쪽을 가겠습니다. 106, 107. 자, 요 108쪽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거짓된 권위나 글 자체의 변조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 거짓된 권위나 글 자체의 변조. 난 갑자기 이제 내일이 선글라스거니 또 가짜뉴스가 생각나요. 우리 최근에 가짜뉴스 유튜브라든지 요즘에는 유튜브 아니고 뭐 우리 조중동이라고 하지만 보수 언론에서 보면은 검증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막 싣는 게 몇 번 제가 봤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근데 사과 그 정정 보도를 하는 게 도리인데 정정 보도도 잘 안 해요. 그냥 일단 내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쨌든 통찰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나올 경우에도 무엇이 구속력 있는 지침으로서 의도가 되었는지, 또 무엇이 규칙을 완화시키는 변제 조치인지, 혹은 완전성의 권고로서 의도되었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번역된 문장이라서 그러니까 조금 우리말 자연스럽진 않네요. 그죠? 어쨌든 그게 정당한지 객관적 팩트에 의한 정당한 내용인지 이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 숨은 의도, 의도의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잘못된 모순이 있으면 좀 걸러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이런 불순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그렇죠?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어떤 언변술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머리가 좋으면은 이 수용자들이 괴롭습니다. 고통당하고 판단력을 흐리기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학문 접근법이 중세에 초기에 유럽에서도 초기에는 이제 불가능했는데 이제 중기 이후에 이제 이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교육 방식이 바뀌면서 가능해진 거죠. 대학이 설립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11세기만 해도 이슬람 대학에서는 이미 과학과 수학이 발달했습니다. 과학적인 학문 연구가 가능했답니다. 이때 이미 이슬람 대학은 고대 그리스의 학문을 번역을 해서 이미 학습을 했답니다. 그 뭐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든지 이런 수준 높은 과학적 학문이 벌써 이슬람권에서는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명이 세계적 문명으로 돋보이게 된 것은 바로 이런 학문 수준이 일찍이 발달이 되었고, 또 이슬람이 지식과 학문의 탐구를 뭐 종교적인 것과 현세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것에서 우리 인간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 이렇게 앞서갈 때 유럽에서는 아직 이슬람과 비교할 때 초보 수준에 불과했답니다. 우리가 지금 선뜻 정말일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실제 그랬답니다. 자, 화면 조금, 이거는 세비야, 아까 저번 시간에 봤던 세비야 알카사르 있죠. 그 내부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건축 양식이 이제 이슬람 양식이라서. 자, 그래서 학문이 유럽이 이때만 해도 주로 보관하는 것이라는 신념 아래서 고대 그리스 문헌 뭐 이런 게 연구된 서적을 수도원에 저 보관하는 창고나 이런데 그냥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이걸 연구하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번역해서 연구하기로 했는데 보관했답니다. 이게 문제였죠. 특히 중세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기독교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리와는 좀 상반되는 그런 부분은 아무리 뛰어난 학문 학술서라도 검수로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금수로 지정해버리고. 그래서 아까 저 누굽니까 이름이 그 사람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좀 어리석다고 얘기를 한 게 이제 아마 이런 측면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중세 초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과학적이고 수준 높은 학문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인들이 나중에 학문에 대한 자극을 받은 것은 이슬람의 영향이 컸다는 거. 10세기 중엽에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 스페인 남부 지방의 꼬르도바 대학 있죠. 이 대학이 유럽 학생들의 유학하는 대학으로서 굉장히 각광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와 이슬람 문명을 서구에 전파하는데 이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세 유럽 그 학문 형성에 끼친 이슬람의 문명에 대해서 쭉 내용을 봤는데, 이제 108쪽 마지막에 결론부 있죠. 내나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개관해서 요약을 한 부분인데, 중세 이후에 보면 어쨌든 유럽인과 아랍인들이 서로 적대적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공통점도 많았죠. 그래서 이 두 문명권의 사람들이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바로 지중해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지중해가 어쨌든 유럽과 아프리카 또 아시아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랍인들이 어쨌든 그리스 로마 문명에 눈을 떠서 먼저 눈을 뜬 거죠. 오히려 유럽 사람들보다. 그리스 고전들을 아랍어로 번역해 가지고 나중에 유럽인들에 의해서 다시 라틴어로 번역이 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서양의 역사가들이 유럽의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불렀지만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유럽 중세의 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중세가 이제 신중심의 사회, 그죠? 교회의 권력이 굉장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로운 어떤 활동 혹은 이성이 제한을 받았죠. 신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감히 신의 영역에 도전하다가는 전부 이단으로 몰리면 처형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과학과 철학의 전통이 오히려 이 시기에 자취를 감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중세 시기가 오히려 낮은 문화를 갖고 있던 로마 주변부의 민족들이 유럽에 들어와서 이 수준 높은 지중해 문화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발전하는 유럽 문화의 태동기가 됐습니다. 아까 저번 시간에 그 에코 있죠, 움베르토 에코, 이 사람이 중세 유럽이 암흑기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오히려 약 1000년간 찬란한 번영기였다, 사실 왜곡됐다 이렇게 주장했죠.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또 사실과 좀 다르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유럽 중세 초기는 보면은 찬란한 시기는 아니죠. 아까 말했다시피. 그래서 에코가 중세에 대한 그 오해들을 지적할 때 유럽 중세 전체를 말한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중세 중기와 후기에는 해당되지만 초기에는 사실 암흑기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럽의 독자적인 문화가 아닌 비잔틴 문명이나 아랍 문명이나 유대 문화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가 다 함께 공존하는 그런 문명,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에코가 그 자기가 쓴 책에서 아랍 서적을 번역하고 또 의학 그리스도교 학자와 아랍 학자 간의 교류 이런 내용, 그죠? 그래서 유럽 문화가 아랍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 이런 것을 어쨌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좀 센세이션했어요. 자, 이렇게 에코가 주장한 아랍 서적의 번역 이런 게 이제 지식인들의 교류 이런 게 문명 교류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서양 문명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발전한 것은 사실이죠. 아랍 문명이 없었다면 유럽의 순수한 문명이 사실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개발 못한 것을 아랍의
번역물을 통해서 뒤늦게나마 각성하고 이제 다시 자기들이 이제 재번역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은폐하려고 해서 은폐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죠? 이미 이제 알려질 부분은 다 알려졌고, 이렇게 문명을 주도하는 지식 문명이 아랍 문명에 비해 한참 그 당시에 뒤떨어졌던 이유가 유럽에서는 종이가 좀 늦게 보급된 것도 원인이랍니다. 우리는 지금 종이를 통해서 지식의 전파, 지금은 뭐 종이를 떠나서 이제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초고속으로 전파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종이는 상당히 역할이 컸죠. 지식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랍은 중국으로부터 종이를 유입해 가지고 어쨌든 적절히 이용을 했기 때문에 도서관도 여러 곳에 세우고 그 지식문화 형성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수의 아랍인들이 글을 쓸 줄 알고 도서관도 이용하고 이러니까 지식문화 수준이 높은 거고, 또 아랍 문명이 먼저 발전했던 이유는 아랍인들이 믿는 이슬람 종교가 자연과학과 기술 문명에 대해서 포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이슬람 왕조와 또 스페인 안달루시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아랍 지식 문명이 더욱 발전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마 멸망 이후에 중세 초기에 유럽에 여러 민족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를 수용하고 또 기독교도 수용하면서 정착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어졌는데, 유럽인들이 이 그리스나 로마 문명처럼 높은 수준의 문명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들이 처음부터 활용한 것은 아니었죠. 어쨌든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은 사실은 지중해 문명이라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유럽 문명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을 유럽 문명과 일치시키는 것이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딱 맞는 말은 아닙니다. 유럽인이 그리스 철학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까 말했던 아랍어로 번역된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유럽의 순수한 문명이 이렇게 태동하는 시기에 이슬람 문명이 오히려 황금기에 달았고, 아랍인들이 8세기 초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고 이슬람 종교를 내세워 지중해 주변부터 이렇게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는 인도,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서쪽으로는 기독교 국가인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에 지금 이슬람 양식의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렇게 이제 이슬람 문화를 전파했는데, 그 무역의 중심에 있던 바그다드는 정말 상품이 그 당시에 많았고, 또 그 당시 중심이 된 왕조가 아바스 왕조입니다. 이 아바스 왕조가 문화 개방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뭐 무슬림이든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페르시안이든 가리지 않고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서 전부 골고루 등용하고 또 문화적 유산도 흡수하고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황금기였습니다. 이슬람 문화가. 아바스 왕조는 이렇게 동서양의 무역교류를 통해서 물품뿐만 아니고 다양한 학문도 수용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슬람 문화가 황금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 시대 때 저번 시간에 나왔던 칼리파들이 고대 그리스 과학과 철학, 의학, 수학 등 이런 것을 이제 수집해 가지고 필사본을 수집해서 연구하고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슬람 왕조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용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서 독창적으로 발전시켜서 이것을 유럽 학문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유럽이 이슬람의 영향을 사실은 문화적 영향을 인정을 하면 좋은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존심은 있고 또 중요한 게 종교가 서로 완전히 상반되죠. 두 종교가 유일신을 믿으면서 전부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 종교, 상대방 문화를
인정해 버리면은 자기 문화, 자기 종교가 약화되니까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물과 학문이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탄생하는데 어쨌든 초석 같은 역할을 했고, 고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비잔틴 문명도 수용한 아랍인들이 이 그리스 철학을 발전시켜서 유럽인들에게 전달했고, 이러한 이슬람 문명이 유럽 대학과 학문에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역사적인 내용, 우리 역사와는 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안 좋습니까? 왜?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지금 과거의 이슬람 이 문화가 했던 역할을 지금 현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한반도라는 지리적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역사적으로는 침략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지만 현대 세계에서는 이 요충지로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니까 10분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굉장히 대처를 어쨌든 잘해서 우리 언론이 아니고 전 세계 다른 언론이 전부 우리 한국을 모델 국가로, 코로나 해결의 모델 국가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 보수 언론들은 보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인 사실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조금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 계기로 우리가 지금까지 소위 선진국으로 알아왔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어떤 잘못된 측면도 우리가 많이 허상을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또 좀 앞서 있는 분야는 더 개발해서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진단키트도 그렇고 우리가 전 세계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그런 국가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기를 지나면은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려울 때일수록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상황으로 항상 발전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오프라인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그때 보면은 또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중간에 전화가 오는 바람에 한 2번 끊겼는데 많은 양해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 여러분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수고했습니다.